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원균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면역 체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때 정전 아나운서님도 안 계시기도 했었고 방송을 들으셨더라도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병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방송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간 장기 이식이 어려운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면역 체계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종 이런 조직을 공격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유가 뭐냐? 우리의 면역 체계는 내가 아닌 남, 정확히는 자기가 아닌 비자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면역 체계는 기본적으로 외부 병원균을 가리지 않고 그냥 싹 다 공격하는 1차 면역이 있고 침입한 병원균의 어떤 특정 모양, 패턴을 찾아서 거기에 들어맞는 공격을 할 수 있는 특공대를 찾아서 활성화시켜서 공격하는 2차 면역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공대들을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훈련한 방법도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훈련에 실패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면역세포가 훈련소 밖을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역세포가 훈련소 밖을 나오게 되면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눴고요. 일단 한번 활성화되면 그 면역세포가 기억세포로 변하기 때문에 남기기 때문에 다음번에 재차 침입하게 되는 그 병원균은 굉장히 빠르게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나누면서 이것이 백신의 원리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결국에 우리 면역체계의 특징을 주로 알아봤는데 이런 면역체계가 왜 있냐, 우리 진화 과정에서 왜 나타났냐라고 한다면 외부 병원균과 싸움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외부 병원균을 오늘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면역 체계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병원균들과 싸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런 네. 말씀 같은데 그렇다면 병원균의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병원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균, 박테리아가 세균이죠. 바이러스, 기생충들, 원생생물, 진균류, 프리온 단백질도 요즘은 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로는 세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물론 기생충도 있고 아메바바 같은 원생생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말라리아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사실 그 원균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공부의 목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많이 들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세균과 바이러스 두 개가 비슷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름도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세균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하니까 우리말로는 좀 비읍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영어로 보면 또 아예 B로 시작하고 V로 시작하니까 전혀 다르긴 한데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서 단순히 크기가 크고 작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세균은요. 단적으로 말해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균으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세균인 건데요. 바이러스는 살아있다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럼 죽은 거냐? 아니면 살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생명이라고 봐야 돼? 생물이라고 봐야 되나? 바이러스는 그냥 어떤 물질들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냐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 주머니예요. 그 주머니 안에 열어봤더니 그 안에 유전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은 어쨌든 생물인 거고 바이러스는 유전 정보는 있기 때문에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경계라고 하냐면요. 생물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호흡을 하고 생식을 하고 이런 것이 생물이냐. 네. 그게 아니라 유전자를 전달하기만 하면 그게 생물로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견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관점으로는 바이러스도 어떻게 보면 생물이라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세균과 바이러스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세균 감염에는 항생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러스 감염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고요. 항바이러스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만 가지고 있는 덩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정보도 여러 형태로 가지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원래 유전 정보로는 DNA 익숙한 그 DNA를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바이러스는 RNA의 형태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는 이중가닥이다.
RNA는 단일 가닥이야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에 RNA에 대해서는 코로나 그 백신에서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바이러스는 자유로워서 이중 가닥 RNA가 있는 정도로 굉장히 자유롭다. 왜냐하면 그냥 물질이 들어있는 주머니니까 그러하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세균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세균이 박테리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균은 미생물 중에서 이제 단세포 미생물을 일반적으로 말하고요. 원핵세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핵세포 내용이 좀 어렵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세포 핵이 있고 진핵세포의 경우는 진짜 핵이에요. 핵이 있어요. 그래서 진핵세포는 소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미경이 있어서 세균의 세포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구획에 잘 나눠져 있는 세포가 아니라 마치 짬뽕이나 잡탕밥처럼 풀어 헤쳐져 있는 거예요. 도시락을 쌀 때도 우리가 반찬별로 예쁘게 담아 놓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핵세포라면 그냥 비빔밥처럼 전부 다 섞어버린 거. 섞은 비빔밥입니다. 비비기 전에 그 비빔밥이 아니고 섞어놓은 그런 비빔밥처럼 되어 있는 것이 세균이에요. 당연히 좀 원시적이라고 네.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표면도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한테는 없는 세포 표면에 있는 구조물들이 우리한테 전혀 없는 게 있는데 제가 우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우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건가? 혹은 영장류, 포유류 전체, 동물? 정확히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우리는 우리의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세균이나 고세균 같은 그런 원시적인 걸 제외하면 모든 종류의 진핵세포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거는 식물도 포함하고요. 바나나도 포함하고 표도 포함하고요. 가재도 포함하고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세포 하나짜리 진핵세포 생물도 있기 때문에 이 원핵생물이라고 하는 원핵세포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세균과 차별화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포의 표면에 세포벽이 있어요. 세균은요. 네. 그런데 보통 식물이 세포벽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동물의 세포막이 있고 식물은 세포벽이 있어서 단단하다고 하는데 세균은 세포벽이 있긴 한데 또 식물에 있는 세포벽이랑 다릅니다. 말하자면 이름은 벽이지만 구성은 또 전혀 달라요. 같은 지붕이지만 비닐하우스 지붕이 있고 초가집 지붕이 있고 기와집 지붕이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이름은 벽이고 어쨌든 세포를 지지해주는 기능은 하지만 보통 진핵생물은 없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게 세균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다. 살아는 있는데 전혀 구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공격할 수가 있어요. 우리랑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진핵생물에는 없는 그 세포벽 성분을 그 구조물을 공격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먹는 그 항생제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다르게 말하자면 진핵생물에게는 효과가 없겠구나. 우리한테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세균은 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런 생각도 들어요. 조금 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냥 자기 자신을 계속 분열하면 유전적인 다양성이 떨어지잖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유전적 다양성이 거의 없는데 항생제 한 번만 처방하면 그래서 싹 다 죽어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세균이 어쨌든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세균끼리 자기끼리 접합을 해서요. 유전자를 주고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예 분열을 할 때 유전자를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세포 분열할 때 전부 다 유전자를 복사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에러가 좀 덜 교정됩니다. 이것도 의도한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정교하게 복사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좀 성글게 만들어요. 그럼 그러다 보면 여기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기도 하더라라는 건데요. 지금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굉장히 다른 생명체구나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들은 어떨까요? 자, 기본적으로는 세균은 우리 면역세포가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이깁니다. 항상 우리가 이겨요. 그런데 아닌데 감염돼서 뭐 문제가 된 경우도 많이 있던데 싶잖아요. 우리 면역세포는 시간은 걸리지만 항상 확인하고 직접 죽이거나 항체로 제거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염이라고 하는 건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네. 세균들이 또 예를 들면 바이오필름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단단하게 뭉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의 면역체계를 피해갈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균을 박멸하는 동안 한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리는데 세균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르게 우리가 버티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공격은 가능한데 너무 사람이 많으면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균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르게 우리가 제거할 수만 있으면 이기는 건데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발명이 있습니다. 항생제.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균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우리가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항생물질이 뭐냐면 세균과 싸우기 위해서 다른 생물들이 분비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핵생물은 없는 세균들만 가지는 그런 특징을 공격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세균, 아까 말씀드린 세포벽 있지 않습니까? 이 세포벽의 합성을 저해하는 물질이 결국엔 항생제인 거예요. 그럼 항생제에 닿은 세균은 뭘 하냐면요. 얘들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여기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끊임없이 분열하면서 세포벽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근데 사실 이 항생제 때문에 이 세포벽이 얼기설기 좀 약화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짓다 보니까 결국엔 세포벽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사멸하게 되는 건데, 네. 부실 공사가 무섭다는 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고요. 그 유명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이 네. 특정한 종류의 푸른 곰팡이 주위에 세균이 싹 사라진 걸 보고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해서 그걸 확인하면서 그 과정에서 항생제를 발견했다라고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물에도 사실 세균을 죽이는 항생물질이 있어요. 우리 몸에도 당연히 그런 라이소자인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인류가 다른 생물이 만들어내는 항생물질을 추출을 해내기 시작했고, 또 직접 합성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지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주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사실 항생제는 많은 분들께서 남용하지 말라, 웬만하면 쓰지 말라, 아이들한테는 특히나 이런 이야기들에 조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인류가 항생제를 사용한 게 얼마 안 됐는데요.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세균들이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항생제 내성을 가져서 전혀 효과가 없는 세균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해내잖아요. 근데 항생제를 개발하는 속도보다 세균이 뇌성을 획득하는 속도가 더 빨라서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특정 세균에게 특별히 강한 항생제 같은 거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안 합니다. 잘 의사들도 함부로 처방하지 않고 잘 가지고 있다가 중증 환자들이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이런 항생제에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항생제 내성이 그럼 왜 생기냐면, 우리 피부에 원래 상주하는 세균들이 있어요. 이런 세균들이, 상재균들이 일상 항생제를 자주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항생제 접하기 때문에 일부는 죽지만 일부는 내성이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새로 감염된, 우리가 없앴으면 하는 그 병원균한테 자, 이거 가져가 하면서 자기의 유전 정보를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원래 이로운 균들 혹은 별 문제 없는 균들이 그거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고 전달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이 상재균의 수가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보다 10배가 많아요. 다르게 말하자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구의 주인이 세균이 아닐까? 외계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딱 보고서, 사람들을 보고서 지구의 주인이구나, 이게 아니라 지구의 주인이 세균인데 저 움직이는 애들은 그 세균 배양하는 집인가? 집들이 움직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쨌든 간에 상재균은 일반적으로는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어떤 경우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냐면 대장 내에 있어야 돼요. 대장균은 그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천공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균 상태여야 되는 복강 내로 대장균이 들어간다. 그 자리에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데로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항생제도 마찬가지로, 항생제를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조심해서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항생제를 쓰면 기본적으로 상재균이 쑥 줄어듭니다. 수가 확 네. 줄어들어요. 그러면 거긴 무주공산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다른 세균들이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 없는 땅이네? 그러면서 막 신나게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우리 몸 입장에서는요, 원래 거기 있었던, 우리한테 안 좋지 않은, 원래 살아갔던 그 이웃들이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상한 균들이 자리 잡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의 부작용 중에 하나를 우리 설사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의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생제 처방을 받게 되면 증상이 사라졌으니까 그만 먹어야지. 이거 무서워, 남용하다가 괜히 내성 생기니까 무서워, 이러면서 중단하면 안 되고, 처방한 만큼은 끝까지 먹어서 끝까지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도 항상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같은 병원균이지만 세균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신 바이러스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문득 오문일 수도 있지만 세균과 바이러스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라고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도 어떤 처방약을 보고서 이게 뭔지 확인을 해보게 돼요. 이거는 항생제인지 아닌지 항바이러스인지 확인하는 것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확실하게 아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요.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지만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아느냐 지식적인 것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러스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정확히 어떤 걸까요? 바이러스는 그냥 유전자 조각이에요. 유전자 조각들인데 어떤 단백질 캡슐 안에 소중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이 유전자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스스로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살아있는 세포 안에 들어오면 감염이 되면요. 이 숙주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유전자 복제, 전사 시스템, 번역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거예요. 근데 우리 세포에 들어온 그 바이러스가 여기 이런 게 있네. 물론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유전자 덩어리가 바이러스라고 했잖아요.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번역해서 단백질을 만들면 뭐가 생기냐면요. 되게 황당합니다. 자기 자신의 껍질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건 무슨 모순인가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순환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컴퓨터 코드 같은 건데 떠돌이 유전자를 번역했더니 그 유전자를 감싸는 껍질이 나오고 그 유전자를 대량으로 복사해서 그 껍질 안에 집어넣어서 다시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그런 물질들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손쓸 방법이 별로 없어요. 항바이러스제 있지 않습니까? 항바이러스제 쓸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일부만 가능하고요. 보통은 바이러스는 우리 면역이 다 이깁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면역이 활성화돼서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물리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고 만약에 그때 좀 문제가 생긴다, 바이탈 사인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거라서 결국엔 바이러스는 누가 이기느냐? 우리의 면역 체계가 알아서 이기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유전 정보만 있으면 되고 세포 소기관들이 좀 없어도 되니까요.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 RNA를 유전 물질로 삼는 레트로바이러스들이 있는데 DNA가 RNA로 정보가 전달되는데 RNA를 주형으로 해서 DNA를 거꾸로 합성하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도리를 어기는 바이러스들도 있어요. 이런 걸 레트로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레트로바이러스는 자기의 RNA를 가지고 이걸로 DNA를 합성해서 숙주의 DNA 안에 끼워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심지어 레트로바이러스의 껍질과 RNA를 다 파괴하더라도 우리 유전자 안에 그 유전자가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럼 계속 그 안에서 숨죽이고 기다리면서 나중에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그 유명한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가 바로 레트로바이러스입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죠.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RNA 바이러스인 건데요. 이런 바이러스들은 역전사 요소가 없기 때문에 레트로바이러스는 아닌데 이런 경우에 돌연변이가 잘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을 매년 맞는 이유인 거예요. 작년에 맞았는데 왜 또 맞지?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 맞은 그 백신으로 인해 만들어진 우리의 기억세포가 올해 찾아올 걸로 예상되는 그 독감, 인플루엔자에게는 안 맞을 거예요. 아마도 모양을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백신을 맞냐면요. 그해 유행할 거로 추정되는 그런 바이러스 몇 조각의 면역을 부여를 하는 건데 이게 유행을 만약에 때마침 한다면 도움이 되는 거고 그게 유행을 안 한다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방어를 하는 건데 이런 건 있습니다. 백신을 안 맞으면 유행했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백신을 맞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집단 면역으로 인해서 유행을 안 한 걸 수도 있다.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바이러스는 세균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세균만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데 무슨 달 착륙선처럼 생긴 좀 우주선처럼 생긴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박테리오파지는요. 인류가 세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궁극의 무기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러스는 살아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손 씻는 게 좀 도움이 될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균은 죽죠. 그런데 네. 살아있지도 않은 것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살아있지는 않지만
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숙주에 딱 인식하고 거의 갖다 붙는 거거든요. 인식하는 건 아니지만 달라붙는 건데 불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말 그대로 손 씻기는 정말 중요한 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비누로 잘 섞어가지고 손을 물에다 갖다 댔을 때 그 조각들이 전부 다 쓸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는 무조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끝으로 또 짧게 이야기 부탁드릴 텐데 손 씻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공중 화장실 같은 데 보면 고체 비누가 있는데 굉장히 좀 오래돼 보이고 좀 찝찝하게 느껴져서 이거 손을 대도 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확인해 보면 그 안에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로 우리가 손을 닦은 다음에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물로 흘려보내잖아요. 그 순간에 원래 우리 몸에 있었던 손에 있었던 세균과 바이러스보다 훨씬 많은 양이 다 쏟아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안심하시고 잘 헹구기만 하면 되니까 비누를 쓰는 것이 그냥 물로 쓰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어요. 그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손 씻기의 중요성 끝으로 강조해 주시면서 한낮의 과학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